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사랑방 방지기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오늘도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책방 여행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억 명작 사랑방입니다. 오늘은 시대를 초월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우리는 오늘 2000년 가까운 세월을 뛰어넘어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지혜를 일깨우며 삶의 나침반이 되어준 불멸의 고전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를 이문열 작가님께서 깊이 있게 평역하신 이문열 삼국지의 세계로 들어가 볼 거예요. 단순히 원문을 번역하는 것을 넘어 작가 자신의 해박한 역사적 통찰과 당대 최고의 문체로 원작의 숨결을 현대에 되살려낸 이 작품은 1988년 민음사에서 처음 출간된 이래 2020년 RH 코리아에서 개정 심판이 나올 때까지 무려 누적 판매 2천만 부를 기록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베스트셀러이자 필독서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한자어 도금을 달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내용을 손본 개정 심판은 더욱 많은 이들이 삼국지의 깊이 있는 매력에 주저없이 빠져들 수 있도록 활짝 길을 열어주었죠. 여러분에게 삼국지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어릴 적 아버지. 서재에서 먼지 쌓인 책장을 조심스레 넘기며 처음 만났던 영웅들의 이야기는 아니었을까요? 혹은 학교에서 배운 역사 속 인물들의 이름이 어느새 익숙한 친구처럼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게임 속에서, 박진감 넘치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그들의 용맹과 지략, 배신과 우정을 온몸으로 느끼며 희로애락을 함께했을 수도 있고요. 이처럼 삼국지는 우리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다양한 형태로 재탄생하며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영상 오디오북을 통해 이 방대한 서사를 접하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이 고전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대중들의 지적 갈증을 해소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삼국지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문열 작가님의 평역은 단순한 번역을 넘어선 새로운 창조이자 깊이 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원작의 뼈대와 시대 정신을 존중하면서도 현대 독자들이 더욱 쉽게 접근하고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야기의 흐름을 능숙하게 조절하고 인물들의 내면 심리 묘사를 더욱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다듬었습니다. 이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은 이문열 작가님이 평역한 삼국지의 핵심 이야기를 책의 목차 순서대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만끽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길었던 서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난세의 거대한 파도 속으로 영웅들의 삶과 죽음이 춤추는 삼국지로의 위대한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난세의 서막을 여는 첫 번째 이야기, 항권도원의 피는 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항권도원의 피는 의. 혼란의 서막은 동안 말기, 13번째 황제 영제의 치세 아래 황관들의 횡포와 부패가 극에 달하며 백성들의 삶이 극도로 피폐해진 시점에서 열립니다. 십상시로 대표되는 황관들의 권력농단과 지방관리들의 가혹한 수탈은 민심을 극도로 이반시켰고 결국 장각을 필두로 한 태평도의 황건적에 나는 하늘은 이미 죽었고 누런 하늘이 일어서리라 는 기치 아래 삽시간에 전국으로 번져나가며 한나라 왕조를 뒤흔듭니다. 조정은 이를 진압할 힘을 잃어버린 채 지방 호족들에게 의지하게 되고 이때 비로소 난세의 영웅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사의 무대로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황실의 먼 후예였으나 몰락하여
돗자리를 짜는 소박한 삶을 살던 유비는 어느 날 탁현의 주점에서 황건적의 준동과 백성들의 고통을 보며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이는 장비였습니다. 거대한 체구와 불같은 성격의 장비는 유비의 탄식에 큰 감명을 받고 함께 난세를 바로잡을 뜻을 밝히며 깊은 우정을 나눕니다. 얼마 후 이들과 합류한 이는 바로 전설적인 용맹과 비범한 외모, 의협심 강한 관우였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 세 사람은 난세의 뜻을 같이하고 서로를 친형제처럼 섬기기로 맹세합니다. 복숭아나무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밭, 도원에서 그들은 피와 땀으로 맹세하며 의형제를 맺습니다.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태어나기를 바라지 않았으나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죽기를 원하노라. 이 도원결의는 삼국지 전체를 관통하는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의 굳건한 의리와 영원한 우정의 상징이 됩니다. 도원결의 후 유비 삼형제는 미미한 의용군을 이끌고 황건적 토벌에 나섭니다. 그들의 용맹과 백성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은 점차 명성을 얻게 되고 여러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러나 황건적의 난이 진압된 후에도 한나라는 평화를 찾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권을 장악한 외척하진과 황간 세력 간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이 이어지고 이 틈을 타 지방의 호족과 군웅들은 서로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치열한 다툼을 벌이며 천하를 더욱 혼돈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이때 서량 출신의 군벌 동탁이라는 인물이 중앙정계에 입성하여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는 어린 황제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잔혹한 전횡으로 폭정을 일삼으며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동탁의 등장은 삼국지 전체에 걸쳐 수많은 갈등과 사건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동탁의 폭정은 결국 각지의 군웅들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원소를 맹주로 하여 조조, 송견 등 훗날 천하의 패권을 다툴 영웅들을 포함한 여러 제후들이 연합하여 동탁 토벌에 나서는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됩니다. 이 연합군은 한 권의 중요한 전개를 이룹니다. 조조는 이때부터 이미 비범한 전략가이자 냉철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시작하며 천하의 대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견합니다. 동탁에게는 의부사들이자 천하무쌍의 용장 여포가 있었는데 그의 존재는 연합군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호로간 전투에서 여포는 관우, 장비와 대적하는 등 압도적인 무력을 과시하지만 삼형제의 협공에는 잠시 밀리기도 합니다. 연합군의 공격에 밀린 동탁은 수도 낙양을 버리고 장안으로 천도하며 이때 화려했던 낙양은 폐허가 됩니다. 한 권은 이렇게 도원결의로 뭉친 유비 삼형제의 등장과 동탁이라는 거대한 악의 출현 그리고 그를 막기 위한 군웅들의 연합으로 난세의 거대한 흐름이 시작됨을 보여주며 마무리됩니다. 이 혼돈 속에서 과연 어떤 영웅이 천하를 통일할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건 구름처럼 이는 영웅. 동탁은 장안으로 천도한 후에도 폭정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폐위를 거부하는 황제를 독살하고 새로운 황제를 옹립하는 등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며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조정 대신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양아들인 여포는 천하무쌍의 용맹을 자랑하며 동탁의 가장 강력한 비호 세력으로 군림합니다. 그러나 충신 왕유는 동탁의 전횡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비장의 계책을 세웁니다. 그것은 바로 절세미인 초선을 이용한 연왕계였습니다. 초선은 빼어난 미색과 뛰어난 재치를 겸비한 여인으로 왕윤의 지시 아래 동탁과 여포 사이를 오가며 이간질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녀의 미모와 지략은 두 영웅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며 동탁이 자신의 연인인 초선을 탐한다는 사실에 분노한 여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결국 여포는 왕윤의 끈질긴 설득에 넘어가 동탁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미인계의 노란한 동탁은 여포의 칼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한 시대의 폭군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동탁이 사라진 후에도 천하는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동탁의 잔당들인 이각, 곽사 등이 장안을 장악하고 황제를 농락하며 또 다른 폭정을 이어갑니다. 한편 각지의 군웅들은 여전히 서로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피비린내 나는 다툼을 벌입니다. 이 시기에 조조는 점차 그의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동탁 토벌전에서 보여준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전략으로 주위의 인물들을 규합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발탁하며 자신의 세력을 급속도로 키워나갑니다. 조조는 한나라 황제를 옹립하여 천하의 대의명분을 손에 쥐고 이를 바탕으로 중원의 패권을 다투게 됩니다. 그는 효성과 청렴으로 알려진 원술의 사촌인 원소와 대립각을 세우며 중원에서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입니다. 조조는 뛰어난 문사와 무장들을 등용하고 병력과 군량미를 확보하며 점차 위세를 떨칩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천하를 통일하여 혼란스러운 시대를 끝내는 것이었죠. 그는 천하가 나 없이는 안 된다는 자신감과 함께 때로는 잔인하고 냉혹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시대를 읽는 탁월한 안목과 인재를 알아보는 해안을 가진 입체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한편 유비 삼형제는 여전히 의지할 곳 없이 떠도는 신세입니다. 그들은 황건적 토벌에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계의 복잡한 권력 다툼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여러 제후들의 밑을 전전합니다. 유비는 인덕을 중시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인물이었으나 강대한 군사력이나 재물이 없어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는 서주 자사 도겸의 초청을 받아 서주를 다스리기도 하지만 조조의 공격으로 인해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조조는 그의 부친이 서주에서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한 복수를 명분 삼아 서주를 공격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희생됩니다. 유비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결국 조조의 파상 공세 앞에서 서주를 지켜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피신해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우는 유비와 헤어져 조조에게 붙잡히는 상황에 처합니다. 조조는 관우의 용맹과 충절을 높이 사그를 자신의 휘하에 두려 합니다. 그는 관우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는 명마적토마까지 내어주며 마음을 얻으려 하지만 관우는 끝까지 유비에 대한 의리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습니다. 그는 조조에게는 몸을 의탁할지언정 마음은 유비 형님께 바칠 것이라며 자신의 충절을 굳게 지킵니다. 두건은 동탁의 몰락과 함께 조조라는 새로운 영웅의 부상, 그리고 유비 삼형제의 실현과 관우의 변치 않는 의리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점차 삼국시대의 큰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세권 헝클어진 천하. 두 건의 마지막에서 조조에게 붙잡혔던 관우는 유비와의 약속, 즉 유비 형님의 소식을 듣는 즉시 1000리 길이라도 찾아가겠다는 굳건한 맹세 아래 조조의 휘하에 잠시 머무릅니다. 조조는 관우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지만 관우는 그 모든 유혹과 환대에도 불구하고 유비에게 대한 의리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습니다. 그는 조조의 부탁으로 원소의 맹장 알량과 문추를 단칼에 베어 조조에게 큰 공을 세우기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옛 형제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함일 뿐
조조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유비의 소식이 전해지자 관우는 조조에게 작별을 고하고 유비에게로 향하는 천리주단기, 즉 칼 한 자루와 말 한 필로 천리길을 홀로 달리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조조의 수많은 관문을 통과하며 자신을 막아서는 6장수를 베는 등 그의 용맹과 의리를 온 천하에 떨칩니다. 관우의 이 여정은 삼국지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로 꼽히며 의리의 상징으로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결국 관우는 유비, 장비와 극적으로 재회하게 되고 삼형제는 다시 뭉쳐 난세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한편 조조는 관도대전에서 당대 최강의 제후 중 하나였던 원소를 물리치며 중원의 절대 강자로 떠오릅니다. 원소는 조조를 압도하는 병력과 물량 그리고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지만 조조는 뛰어난 전략과 용인술 그리고 운을 바탕으로 열세였던 관도대전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특히 참모 허유의 투항과 그의 조언을 받아들여 원소의 군량 창고, 오소를 급습한 것은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이 승리로 인해 조조는 화북 지방을 완전히 장악하고 천하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조조의 세력은 이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존재로 성장합니다. 그는 황제를 옹립하여 천하의 명분을 잡고 점차 자신의 제국을 건설해 나갈 야심을 품게 됩니다. 이제 조조는 단순히 한 명의 군벌이 아닌 천하를 좌지우지하는 절대 권력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유비 삼형제는 조조의 세력이 더욱 커지자 더욱더 어려운 처지에 놓입니다. 그들은 조조의 압박을 피해 형주를 다스리던 유표에게 의탁합니다. 유표는 명망 있는 인물이었으나 결단력이 부족하고 현실 안주적인 성격으로 인해 난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유표의 밑에서 잠시 숨을 돌리며 때를 기다리지만 자신의 이상을 펼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이 시기 유비는 여전히 자신을 도와 천하를 도모할 뛰어난 인재를 찾아 헤맵니다. 그는 어느 날 서서라는 지략가를 만나 그의 도움을 받아 조조군을 격퇴하는 작은 승리를 거두기도 합니다. 서서는 조조의 책사 정욱의 계략에 의해 노모의 안위를 걱정하여 결국 조조에게로 떠나게 됩니다. 떠나기 전 서서는 유비에게 복룡 또는 와룡이라고 불리는 제갈량을 추천하며 그를 삼고초려하여 모셔올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서서의 추천은 유비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는 서서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에게 필요한 인재가 바로 제갈량임을 직감합니다. 세권은 이렇게 조조의 강력한 위세가 중원을 뒤덮고 유비 삼형제가 여전히 떠돌이 생활을 하며 고뇌하는 상황 속에서 마침내 제갈량이라는 천재적인 지략가의 이름이 언급되며 앞으로의 큰 전개를 예고합니다. 헝클어진 천하의 실타래를 과연 누가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유비는 과연 와룡 제갈량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권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내권 와룡, 난세에 등용되다. 서서의 간곡한 추천으로 제갈량의 존재를 알게 된 유비는 그의 비범한 지략에 기대를 걸고 제갈량을 찾아 나섭니다. 형주 융중에 은거하고 있던 제갈량을 모셔오기 위해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함께 눈 내리는 날 그의 초가집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부재 중이었고 유비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유비는 다시 제갈량의 집을 찾았지만 역시 그를 만나지 못합니다. 장비는 2번씩이나 헛걸음하는 것에 불평을 터뜨리며 조급해하지만 유비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제갈량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는 큰 인재를 모시는 일은 이처럼
정성이 필요하다며 동생들을 다독입니다. 세 번째 방문, 유비는 제갈량이 깊은 낮잠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소리를 낼까 두려워 감히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어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잠에서 깨어난 제갈량은 유비의 진심과 간절함에 감동하여 세상에 나올 것을 결심하고 유비의 책사가 됩니다. 이처럼 유비는 3번이나 직접 제갈량을 찾아가 간절하게 자신의 뜻을 밝히며 그를 모셔오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를 두고 삼고초려라고 합니다. 제갈량은 자신을 믿어준 유비에게 깊은 감명을 받아 세상 밖으로 나와 유비에게 천하 3분지계라는 위대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는 조조가 이미 북방을 차지한 상황에서 유비가 형주와 익주를 차지하여 천하를 3나라로 나누어 대치하는 전략으로 훗날 유비가 촉한을 세우는 기반이 됩니다. 제갈량의 등장은 유비 세력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았으며 난세의 판도를 바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이제 유비에게도 천하를 도모할 확실한 청사진이 생긴 것입니다. 유비가 제갈량을 얻자마자 조조는 대군을 이끌고 형주를 향해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조조는 원소와의 관도대전에서 승리한 후 중원의 패권을 확고히 한 상태였으며 이제 그의 목표는 남방까지 장악하여 천하를 통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비는 유표의 사망 후 그의 아들들이 서로 다투는 상황 속에서 형주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조조의 압도적인 병력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일단 후퇴하여 다른 방도를 찾을 것을 권유합니다. 유비는 백성들을 버릴 수 없다는 그의 인덕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백성들과 함께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들이 강릉으로 향하는 피난길은 길고 고통스러웠으며 노약자들이 쓰러지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아비규환의 행렬이었습니다. 이때 조조의 용맹한 기병대가 유비의 행렬을 추격해오고 유비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고립무원의 위기에 처합니다. 조우는 홀로 적진으로 뛰어들어 유비의 어린 아들 아두 유선과 유비의 부인을 구출하려 합니다. 그는 조조군의 포위망을 뚫고 아두를 품에 안고 활약하며 장판파에서 엄청난 무용을 과시합니다. 조우는 적장들을 베고 수많은 병사들을 물리치며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아두를 구해냅니다. 그의 용맹과 충절은 이때 빛을 발하며 그는 조조군의 추격을 막아내고 간신히 유비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장비 또한 장판파 다리 위에서 홀로 조조군을 막아서며 천하무쌍의 기세를 떨칩니다. 내권은 이렇게 제갈량의 등장과 그의 천하 3분지계 그리고 조조의 대대적인 남하와 장판파 전투에서 보여준 영웅들의 활약상을 담아내며 적벽대전이라는 거대한 전쟁을 향한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5권 3번 천하를 돌아보며 장판파에서 조조의 100만 대군에 쫓겨 겨우 몸을 피한 유비와 제갈량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조조는 파죽지세로 형주를 장악하고 장강을 따라 송건이 다스리는 오나라까지 위협하며 천하 통일의 야심을 드러냅니다. 조조는 송건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위협적인 서신을 보내고 오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합니다. 이대로 조조에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한 제갈량은 송건과의 연합을 모색하기 위해 오나라의 수도 건강으로 향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적벽대전의 서막을 여는 중요한 외교전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오나라의 뛰어난 책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조의 대군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역설하며 설전을 통해 오나라의 대신들을 압도합니다. 오나라의 대신들은 대부분 조조에게 항복할 것을 주장하며 수동적이고 비굴한 태도를 보였지만
제갈량은 그들의 우유부단함과 비겁함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송건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는 조조가 결코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오나라 또한 결국 조조의 지배하에 놓여 노예처럼 살게 될 것임을 강조하며 송건의 자존심과 의지를 자극합니다. 제갈량의 뛰어난 언변과 비범한 지략은 송건을 움직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송건은 제갈량의 설득과 함께 자신의 책사 노숙의 조언, 그리고 조조와의 전면전을 주장하는 주유의 강경한 태도에 힘입어 결국 조조에 대항하여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주유는 당대 최고의 명장 중 한 명으로 조조를 물리칠 만한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갈량의 비범함을 시기하고 경계했으며 여러 차례 제갈량을 시험하고 제거하려 합니다. 제갈량은 주유의 모든 계략을 간파하고 오히려 이를 역이용하여 자신의 지략을 과시합니다. 예를 들어 주유가 조조군과의 전투를 위해 화살 10만 개를 3일 안에 만들어내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제갈량은 안개 낀 날씨를 이용하여 지프로 만든 배에 군사들을 태우고 조조군의 진영으로 돌진합니다. 조조군은 안개 속에서 적이 습격했다고 오해하고 일제히 화살을 쏘아대고 제갈량은 그 화살들을 회수하여 10만 개가 넘는 화살을 단숨에 확보하는 기지를 발휘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초선차전, 즉 집배로 화살을 빌리는 계책입니다. 이처럼 제갈량은 주유의 질투심을 이용하며 한 발 앞선 지략으로 오나라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또한 제갈량은 조조군의 진영에 거짓 항복 문서를 보내 조조의 의심을 부추기고 조조군 내부의 불화를 조장하며 적의 전력을 약화시킵니다. 주유는 제갈량과 함께 조조군을 격퇴할 화공 전략을 세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동남풍이었습니다. 당시 조조군은 수군에 익숙하지 않아 배들을 쇠사슬로 연결하여 전선을 만들었고 이는 불에 매우 취약한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화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바람의 방향이 조조군 진영으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제갈량은 천문에 밝아 곧 동남풍이 불어올 것을 예측하고 주유에게 화공을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적벽대전의 승리를 위한 치밀한 준비 과정이었으며 제갈량의 신출기몰한 지략이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다섯권은 이렇게 적벽대전이라는 거대한 전쟁을 앞두고 펼쳐지는 제갈량과 주유의 지략, 대결, 그리고 오나라와 유비연합군의 결성 과정을 상세히 그려내며 독자들에게 다음 권에서 펼쳐질 대전투에 대한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6권 불타는 적벽. 마침내 역사의 흐름을 바꾼 대전투, 적벽대전이 발발합니다. 조조의 100만 대군과 송건 유비 연합군의 소수 병력이 장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합니다. 주유는 제갈량과의 협력 아래 화공을 결심하고 이를 위한 치밀한 작전을 세웁니다. 먼저 오나라의 노장 황계는 거짓 항복을 가장하여 조조군 진영으로 향합니다. 황계는 주유에게 매를 맞고 조조에게 투항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조조의 의심을 피하고 그를 방심하게 만들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조조는 황계의 항복을 받아들이고 그를 자신의 진영으로 불러들입니다. 조조는 파죽지세의 승리에 도취되어 황계의 계략을 간파하지 못합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제갈량은 천문 지식을 통해 예언했던 대로 동남풍을 불러일으킵니다. 거대한 바람이 동남쪽에서 불어오기 시작하자 황계는 기름을 가득 실은 화공선에 불을 붙여 조조의 함대 속으로 돌진합니다.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던 조조의 배들은 마치 거대한 불덩이처럼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입니다. 바람을 타고 번져나가는 불길은 조조의 함대를 전멸시키고 병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은 가히 지옥과도 같았으며 강물은 타오르는 배들과 병사들의 비명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조조가 자랑하던 수십만 대군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져 자중질환에 빠집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불길과 연기에 휩싸여 죽거나 강물에 뛰어들어 익사했습니다. 조조는 겨우 목숨을 건져 육지로 도망치지만 그의 병사들은 이미 사기가 땅에 떨어져 괴멸 상태였습니다. 유비와 송건의 연합군은 불타는 조조의 함대를 뒤로하고 육지로 도망치는 조조군을 추격합니다. 조조는 간신히 화용도라는 좁고 험한 길로 도망치게 되는데 이곳에서 관우의 군사와 마주치게 됩니다. 관우는 삼형제의 의리와 조조의 과거 은혜 사이에서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과거 조조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조조를 죽이지 않고 보내줍니다. 이 장면은 관우의 의리 깊은 성품을 보여주는 동시에 훗날 삼국 정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조조는 간신히 목숨을 건져 허도로 돌아가지만 그의 병력은 거의 대부분 소실되었고 천하 통일의 야망은 크게 좌절됩니다. 적벽대전의 승리는 유비와 송건 연합군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조조는 북방으로 물러나 세력을 수습하고 내부를 다지는 데 주력해야 했고 이 틈을 타 유비는 제갈량의 지략으로 형주의 남은 땅들을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적벽대전은 단순히 한 번의 전투를 넘어 중국의 역사를 위, 조, 오의 삼국으로 나누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전투를 통해 조조의 위, 송건의 오, 그리고 훗날 유비가 세울 촉이라는 새 나라가 천하를 솥발처럼 나누어 대치하는 삼국 정립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6권은 압도적인 규모와 긴장감 넘치는 전투 묘사를 통해 독자들에게 삼국지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를 선사하며 영웅들의 운명을 바꾸고 역사의 물줄기를 돌린 적벽대전의 위대한 서사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7권 가자 서촉으로 적벽대전의 승리 이후 유비는 제갈량의 지략 덕분에 형주의 일부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유비가 정식으로 자신의 근거지를 마련하는 첫걸음이었으나 주유를 비롯한 오나라의 인물들은 유비가 형주를 차지하는 것에 노골적인 불만을 품습니다. 특히 주유는 유비가 형주를 돌려주지 않자 여러 가지 계책을 써서 형주를 되찾으려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인계로 송건의 누이인 손상향을 유비에게 시집보내 유비를 오나라에 붙잡아두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이 모든 계략을 간파하고 오히려 이를 역이용하여 유비가 손상향을 아내로 맞이하고 무사히 형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일로 주유는 주유가 또 한 번 제갈량에게 당했구나 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제갈량의 지략에 다시 한번 감탄과 질투를 동시에 느낍니다. 하지만 주유는 결국 하늘은 어찌하여 주유를 낳고 또 제갈량을 낳았는가 라는 탄식을 남기며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죽음은 오나라에게 큰 손실이었고 제갈량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유비에게는 형주를 기반으로 삼아 더욱 큰 세력을 키워나갈 기회가 찾아옵니다. 제갈량의 천하 삼분지계에 따라 유비는 형주 다음으로 익주를 차지해야 했습니다. 익주는 천혜의 요새인 파촉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의 침입을 막기 용이하고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어 자급자족이 가능한 이상적인 근거지였습니다. 당시 익주는 유장이 다스리고 있었으나 그는 유약하고 우유부단하여 백성들의 신망을 얻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나라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유장의 초청을 받아 익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유장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들어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갈량과 방통 등 책사들의 조언에 따라
유비는 익주를 자신의 손에 넣기로 결심합니다. 이 과정에서 봉추라고 불리던 또 다른 천재 지략가 방통이 유비에게 합류하지만 그는 낙성 공격 중 적의 화살에 맞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납니다. 방통의 죽음은 유비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주지만 제갈량의 합류와 함께 유비군은 익주를 서서히 장악해 나갑니다. 마초와 같은 강력한 장수도 유비에게 귀순하며 유비의 세력은 더욱 강대해집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유비는 마침내 유장으로부터 익주를 넘겨받고 성도를 수도로 삼아 촉한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익주를 손에 넣은 유비는 만족하지 않고 한중까지 점령하며 그의 세력을 북쪽으로 확장합니다. 한중은 위나라와 총나라의 경계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이곳을 차지함으로써 유비는 위나라를 견제하고 촉한의 영토를 굳건히 할 수 있었습니다. 유비는 한중왕에 오르며 비로소 천하의 한 축을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제후국의 수장이 됩니다. 일곡건은 유비가 제갈량의 천하 3분지계에 따라 형주에 이어 익주를 장악하고 한중왕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그려냅니다. 이로써 삼국지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 배경인 위, 초, 오 삼국 정립의 형체가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앞으로 펼쳐질 세 나라의 치열한 대결을 예고합니다. 8권 솥발처럼 갈라선 천하. 유비가 익주를 차지하고 한중왕에 오르며 삼국 정립의 기반을 굳히자 천하는 위, 초, 오세 나라가 솥발처럼 대치하는 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안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유비는 여전히 형주의 요충지인 번성을 장악하고 있었고 이곳은 오나라와 위나라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오나라 입장에서는 적벽대전 후 유비에게 형주를 완전히 내어준 것에 대한 불만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형주는 원래 오나라가 차지하려 했던 땅이었기에 유비가 이를 차지한 것은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관우는 형주를 수비하는 동시에 북상하여 위나라의 번성을 공격합니다. 그는 우금과 방덕을 사로잡고 수몰, 칠군 번성을 포위하는 등 혁혁한 전가를 올리며 그의 용맹은 온 천하에 떨쳐집니다. 신이 내린 장수라는 칭송을 받으며 관우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고 위나라는 크게 당황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수도를 옮길 생각까지 하지만 사마의 등의 조언으로 오나라와의 연합을 꾀합니다. 오나라의 송건은 관우의 승승장구와 그의 오만함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송건은 노숙의 후임으로 임명된 덕망 높은 젊은 장수 육송과 지략가 여몽을 앞세워 관우를 기습하기로 결심합니다. 여몽은 교묘한 계책을 써서 관우를 속입니다. 그는 병이라 칭하고 육손에게 지휘권을 넘겨 관우를 방심하게 만들고 육손 또한 관우를 추켜 세우는 겸손한 편지를 보내 관우의 경계심을 완전히 해이하게 만듭니다. 관우는 여몽이 병으로 물러나고 육손이 어린 인물이라는 생각에 오나라의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병력을 번성 공략에 집중시킵니다. 이 틈을 타 여몽은 숨겨둔 병력을 이끌고 강을 통해 형주를 기습합니다. 그의 기습은 성공적이었고 형주는 순식간에 오나라의 손에 떨어집니다. 관우의 병사들은 고향의 가족들이 오나라에 붙잡혔다는 소식에 동요하며 전의를 상실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관우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는 번성에서 철수하여 형주로 돌아가려 하지만 이미 퇴로가 오나라 군에게 막힌 상태였습니다. 관우는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진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하지만 결국 오나라의 매복에 걸려 아들 관평과 함께 사로잡히게 됩니다. 송건은 관우를 자신의 휘하에 두려 하지만 관우는 끝까지 유비에 대한 의리를 지키며 항복을 거부합니다.
결국 관우는 송건의 명에 의해 참수당하고 그의 수급은 조조에게 보내집니다. 관우의 죽음은 유비와 장비에게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안겨줍니다. 의리의 상징이었던 관우의 죽음은 촉한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었습니다. 관우의 죽음 소식에 장비 또한 깊은 슬픔과 분노에 잠기고 오나라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오릅니다. 그러나 그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술에 빠져 부하들을 가혹하게 다루다가 결국 자신의 부하들에게 암살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유비는 절친한 두 의형제를 잃은 슬픔과 분노에 휩싸여 이성을 잃고 맙니다. 제갈량과 여러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유비는 오나라에 대한 복수를 맹세하며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릉대전의 서막이었습니다. 8권은 이렇게 관우와 장비라는 유비의 두 의형제를 잃는 비극을 통해 삼국 정립의 기반이 흔들리고 유비가 복수심에 사로잡혀 거대한 실수를 저지르려는 위태로운 상황을 그려내며 많은 이들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9권 출사표 드높아라 충신의 매운어리여. 8권에서 이어지는 이릉대전에서 유비는 복수심에 눈이 멀어 제갈량의 조언을 듣지 않고 무리하게 오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는 숲속에 장기간 진영을 설치하는 등 전략적인 실책을 저지릅니다. 오나라의 젊은 장수 육소는 유비군의 약점을 간파하고 장기적인 대치 끝에 화공을 감행하여 유비의 대군을 대패시킵니다. 유비는 이릉대전의 참패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백제성에서 몸져눕게 됩니다. 결국 그는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죽음을 앞둔 유비는 제갈량을 불러 자신의 어린 아들 유선 아두를 부탁하며 만약 아두가 황제가 될 만한 제목이 못 된다면 그대가 대신 천하를 다스리라는 충격적인 유언을 남깁니다. 제갈량은 유비의 유언에 감격하며 유선이 훌륭한 황제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을 맹세하고 선제 유비의 대업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유비의 죽음 이후 촉한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합니다. 어린 황제 유선은 통치 경험이 부족했고 오나라와의 관계도 여전히 불안정했으며 내부적으로도 반란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이때 제갈량은 유비의 유언을 받들어 촉한의 재상으로서 모든 국정을 총괄하며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전념합니다. 그는 먼저 뛰어난 외교술로 오나라와의 화친을 성사시켜 위나라에 대항하는 연합 전선을 복구합니다. 그리고 촉한의 내부를 다지고 국력을 강화하는 데 힘씁니다. 그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농업을 장려하며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킵니다. 이어 제갈량은 촉한의 후방을 위협하던 남만 지역의 맹획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남정이라는 정벌을 떠납니다. 그는 병력을 동원하여 남만 정벌에 나서지만 단순히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맹획을 7번 잡았다, 7번 놓아주는 7종 7금의 전술을 펼칩니다. 이는 맹획의 마음을 얻어 진정한 복속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맹획은 제갈량의 지략과 덕망에 감복하여 결국 촉한에 항복하고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남만 정벌의 성공으로 촉한의 후방은 안정되었고 제갈량은 비로소 위나라를 정벌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제갈량은 유비의 수건이자 한나라 부흥의 대업을 완수하기 위해 북벌을 단행하며 위나라에 대항합니다. 이때 그는 유비에게 바치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출사표를 올립니다. 출사표는 그의 충절과 대의를 밝히는 명문으로 선제 유비께서 미처 다 이루지 못한 대업을 신이 죽으림을 다하여 이루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제갈량은 출사표를 통해 북벌의 정당성을 밝히고 유비의 뜻을 이어 한나라의 부흥을 이루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천명합니다. 그의 첫 번째 북벌은 여러 전과를 올리며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듯 보였으나 맞속의 어리석은 실수로 인한 가정 전투의 패배로 인해 큰 좌절을 겪게 됩니다. 제갈량은 자신이 아끼던 맞속을 눈물을 머금고 참수하며 읍참 맞속의 고사를 남깁니다. 개인적인 정보다는 공정함을 택한 제갈량의 비장한 결단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아홉권은 이렇게 유비의 죽음과 제갈량의 국정 운영, 남만 정벌, 그리고 충신의 비장한 각오가 담긴 출사표를 중심으로 제갈량의 위대한 행보를 그려냅니다. 10권 오장원에 지는 별. 제갈량의 북벌은 가정 전투의 패배로 인해 일시적인 후퇴를 겪지만 그는 선제 유비의 유언과 한나라 부흥의 대업을 완수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위나라에 대한 북벌을 계속해서 단행합니다. 위나라에서는 제갈량의 신출기몰한 지략에 맞설 대항마로 사마이가 등장합니다. 사마이는 조조의 후계자 조예의 신임을 받는 뛰어난 전략가로 제갈량과 사마이의 대결은 삼국지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볼거리이자 지략 대결의 정점을 이룹니다. 제갈량은 사마이를 상대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기도 하지만 사마이의 끈질긴 방어와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에 번번이 고전합니다. 사마이는 제갈량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고 지구전을 통해 제갈량의 군량을 소모시키고 병사들의 피로를 가중시키는 전략을 펼칩니다. 제갈량은 사마이를 유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상천외한 계략을 사용합니다. 그는 사마이를 도발하기 위해 여인의 옷을 보내 모욕하기도 하고 병력이 없는 성을 열어 적을 유인하는 공성계를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마이는 제갈량의 계략을 간파하거나 상대가 급하면 우리는 기다린다는 신중함으로 인해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상반곡 전투에서는 제갈량이 화공으로 사마의 부자를 궁지에 몰아넣지만 갑작스러운 소나기로 인해 사마이가 간신히 목숨을 건지는 극적인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제갈량은 탁월한 지략을 선보이지만 사마이의 냉철함과 예측할 수 없는 운이 따라주지 않아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합니다. 수년간 이어진 북벌은 제갈량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늦게까지 국정을 살피고 전술을 구상하며 몸을 혹사시켰습니다. 촉하는 그에게 의지하는 바가 너무 컸고 제갈량은 그 짐을 홀로 짊어져야 했습니다. 결국 제갈량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병을 얻게 됩니다. 오장원에서 사마이와 대치하던 중 그의 병세는 점점 악화됩니다. 제갈량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마지막으로 등용할 인물들을 지목하고 후계자를 지정하는 등 촉한의 미래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그는 또한 기도로 별에 빌어 수명을 연장하려는 연명칠성제를 시도하기도 하지만 위헌의 실수로 인해 실패로 돌아갑니다. 마침내 제갈량은 오장원에서 5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하늘이 나를 죽이는구나 라는 탄식과 함께 그의 빛나던 별은 오장원의 밤하늘 아래로 떨어집니다. 제갈량의 죽음은 촉한에게는 치명적인 손실이었고 삼국 정립의 균형을 완전히 깨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마이는 제갈량의 죽음을 듣고 안도하며 퇴각하는 촉한 군을 추격하려 합니다. 그러나 제갈량이 자신의 모습을 본뜬 목상을 수레에 태워 위군을 속이면서 사마이는 죽은 제갈량이 산 중달을 도망치게 했다는 말을 남기며 철수합니다. 제갈량의 죽음 이후 촉한은 그의 빈자리를 메우지 못하고 점차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위나라는 사마씨 일가가 실권을 장악하고 조씨 일가를 몰아낸 후 진나라를 세워 위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서진은 오나라까지 정복하며 기나긴 삼국시대를 종식시키고 천하를 통일하게 됩니다.
열권은 이렇게 제갈량이라는 위대한 지략가의 마지막 투쟁과 그의 비극적인 죽음을 그려내며 삼국시대가 종언을 고하는 과정을 암시하고 많은 이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우리는 삼국지 속에서 지도력의 다양한 형태를 보았습니다. 인덕과 포용으로 사람을 얻고 인의를 지키려 했던 유비,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전략으로 천하를 호령한 조조, 그리고 강동의 기반을 닦고 지혜롭게 지켜낸 송권.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여전히 많은 영감과 통찰을 줍니다. 또한 제갈량의 신묘한 지략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발휘되는 임기응변, 관우의 일편단심 충절과 장비의 불같은 용맹은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인간이 지향해야 할 가치들을 되새기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영웅들의 오만과 실수, 배신과 탐욕이 가져온 비극적인 결과 또한 보았습니다. 이는 권력의 속성과 인간 본성의 양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며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이 이문열 삼국지의 깊이와 매력을 충분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삼국지의 감동과 교훈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